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내내 담판, 협상, 최종 이런 얘기들 오갔습니다.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들도 들곤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최종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왜 이렇게 막판에 다 어그러진 걸까요? 결국 원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네. 이제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이제 아마 타협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통합당에서는. 그러니까 전반기 2년은 이제 민주당이 하더라도 네. 후반기 2년은 일단 통합당이 하는 걸로 하자. 이제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민주당은 거부를 하면서 대신 지금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지금 한명숙 그다음에 유재수 그다음 라임 사건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중에서 한명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다. 막 그 타협안을 냈고 예. 이제 그 중재하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음 그 법사위 위원장을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선 때 되면 그때 또 이제 2년 2022년 3월에 그렇죠. 대선이 있죠. 3월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대선 승리하는 정당이 법사위를 갖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대선하고 국회하고 뭔 상관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종속되는 기관인가. 네. 이런 또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제 여당은 18석을 다 갖는 걸로 하고 또 야당은 그냥 우리 안 갖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정치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협상 결렬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네, 어쨌든 이제 이 제도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국회가 개원할 때 짧게는 이제 한 달, 길게는 석 달 이상 이렇게 이제 파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민을 위해서 법안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매듭은 되긴 할 텐데 이번에 이제 그것으로 또 마무리됐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도화를 좀 구체성을 갖고 해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양당의 어쨌든 원내교섭단체들 지도부들이 만나서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원 협상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령 왜냐하면 총선이 있은 다음에 과반 의석이 됐을 때는 한 정당이 1등한 정당이 다 갖는다든가 라든가 아니면 80% 이상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비율을 때 따라서 상임위원장 그 배분을 하는 규칙을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놓아서 이제 개원 협상이 어쨌든 법에 따라서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러한 이제 논란들 없게 되고 다 이제 예측 가능한 국회가 예측 가능한 정치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매듭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제도화 구체적 제도화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1시 33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3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21대 이제 원구성하는 본회의 이제 2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당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상임위원장 명단을 위원 명단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사실상의 보이콧이죠. 그럼 아마 이제 여당으로는 오늘 아마 국회를 열어서 일단 이제 국회 사무총장 임명안이라든지 그다음에 3차 추경 정부 보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럼 정 총리가 이제 그렇죠. 그건 총리가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결위원장 정도만 뽑을 것 같아요. 다 안 뽑고?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아마 이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누가 할지 또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통합당 민주당에서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도 또 이것도 사실은 좀 밀고 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요. 그렇죠. 당장 필요한 게 이제 예결위원장이 있으니까. 예결위원장 정도는 이제 선출하고 나머지는 일단 이제 조금의 시간을 보는 그런 측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뽑혔다 하더라도 또 이후에 다시 바꾸고 하는 또 절차도 필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벼랑 끝인데 아직 벼랑 끝이 아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 협상이라는 게 그동안 수차례 지켜봤지만 마지막이 아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린 이유가 결국은 상호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상임위원장 독식을 12대 국회 때까지 즉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까지 했거든요. 네. 그때는 박정희 정권 때는 유정회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선거해봤자 무조건 다 여당이 이겨 3분의 2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32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서 여야가 나누는 것이 관료화되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것도 어떤 면에서 민주화의 전통입니다. 우리 국회가 서로 어떤 여야의 어떤 지분을 인정해 주면서 왔던 게 전통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번 국회 들어서 그럼 여당이 우리가 176석을 얻었다고 해서 자 이런 원칙을 다 없애고 그럼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데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일하는 국회 이야기 하는데 언제 일하는 국회 안 했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여당의 논리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겠다라는 법사를 가지겠다라는 네. 논리가 굉장히 궁색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며칠 동안 그동안 법사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왜 법사위 열리면 한명숙 문제 검찰총장 문제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일하는 국회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화의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 유산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정당이 돼서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고민스러울 거로 보입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것이 뭐 실익이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상임위원장 지금 17개의 이제 예결 특위니까 하나 추가해서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원장은 예외로 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고부동한 당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다만 다른 일반 상임위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굳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안 통과하는 데는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 이제 국정에 좀 어떤 난맥들, 완전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게 되니까 다음에 다가오고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여권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서 이제 여당 또는 여권 책임론을 다음에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심리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여당 입장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3차 추경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처리한 이후에 또 여당 지도부에서 또는 국회의장이 별다른 또 교섭 창구를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심스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민주당 쪽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통합당의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그럼 언제까지 국회 밖에 있을까요?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마 당내 좀 강경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영 원내대표도 중간에 강경론과 옹구론 사이에서 굉장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경론 같은 경우는 아예 자 하자. 그리고 대신 여기 명단 주지 말자. 대신 또 이쪽에서는 초선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도 국회 운영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또 옹고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인사 어떤 그 산사를 다니면서 집결하다가 올라와서 재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이 뭔가 힘을 받을 텐데 문제는 그 동력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조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어서 지난 주말 아마 이제 좀 타협을 시도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막 김종인 대표도 위원장도 그냥 18석 다 주고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이게 무게가 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차 추경이라든지 3차 추경 지금 시한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이제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여당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리면 이 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 정도가 아마 협상에 가장 중요한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 야당이 보이콧을 이제 계속 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어쨌든 일을 해라 목소리를 내고 말싸움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개원 협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회가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출발한 상황이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협상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일반의 어쨌든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개원을 한 다음에는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국회를 외면한다. 민생 문제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또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야당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가 있게 된다면 더욱더 힘을 발휘할 텐데 최근에 당의 지지율 변화라든가 그런 보이콧하는 이슈에 관한 것 여당이 이제 상임위 지난번에 독식 몇 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 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무한정 보이콧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약간 실력 행사를 좀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지지층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력하게 굴복만 했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원내 지도부도 이제 면이 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난다면 복귀를 해서 상임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급한 상임위별로 이제 각계 전투로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국회에서 글쎄요. 여야가 이제 맞붙는 것이 이제 3차 추경과 함께 공수처 설립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7월 중순이면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지금 이제 공수처가 7월 15일이면 일단 법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 또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법도 이제 사실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보수 법안들이 아직 미비가 되는 게 많죠. 왜냐하면 공처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되니까요. 예. 이제 그런 등등의 법이 이제 돼야 되고 또 공처장에 대한 추천권도 지금 야당이 좀 보이콧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한 7명인데 네. 야당이 이제 2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6명이 되죠. 동의하지 예.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발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좀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그러면 아예 법을 바꿔버려서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뭐 충분히 법 바꿀 수 있는 의석이 있으니까 예. 아예 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추천권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야당한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뭐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쉽게 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공처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누굴 임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아마 이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간의 어떤 갈등 양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이게 후보 추천일을 하기에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15일까지 공수처 출범 완료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피력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쨌든 처리하려고 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7명이고 야당이 이제 2명. 이 있는 것인데 6명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1명, 2명 그 추천위원들 야당 몫의 2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매우 상징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여야가 이렇게 이제 갈등 상황에서 여권이 강행 처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도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는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네. 여당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금 뭐 그 법을 개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무리한 발상이라고 보고 정해진 법안에서 인내를 갖고 어쨌든 야당에게 어쨌든 협상을 하고 야당이 어쨌든 참여를 가져와서 어쨌든 원활하게 여야가 같이 어쨌든 이것을 출범시킨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어쨌든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을 꺼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조응천 의원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 지금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연일 지금 뉴스에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국가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사회와 어떤 국가 기구의 갈등 양상의 대표적인 기구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빨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네.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딱 집어서 지난 25일에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뭐 좋게 이제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문제 하면서 사실은 한 4분 정도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들이 과거에도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당사자를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경우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권의 어쨌든 강한 지지층에서는 또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약간 이제 소신파라고 불리는 여당의 조응천 의원이 내가 법조계 주변에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반응을 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무장관이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조용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일인데 네. 이것을 이제 외부로 강하게 표출을 해서 약간 뭐 뉘앙스를 비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강하게 표출하게 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어떤 정부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좀 조용히 어쨌든 갈등을 수습하는 이런 이제 프로다운 모습, 실력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네, 윤희영 센터장께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참 이게 저는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대기업 회장이 다른 회사 직원들 앞에 가서 네. 자기 회사 사장 참 나쁜 사람이다. 내 말 듣지도 않는다. 계속 골치 아프게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다른 회사 직원들은 누굴 욕할까요? 그 사장이 잘못됐다고 욕할까요? 아니면 그 회장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그거는 뭐 시청자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 저는 양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다른 어떤 부처의 외청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한 성격이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헌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검찰이 이제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외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좀 견제 기능과 함께 상호 협조 기능을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뒀어요. 즉 법무부 장관한테는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을 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총장한테는 수사 지휘권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뭐 장관이 예를 들어서 개별 사건에서 막 지시하고 이러면 그 검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뒀고 또 인사 문제도 서로 어떤 논의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즉 검찰 인사를 장관이 총장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 간의 기관이 분명히 상하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진 기구라는 성격이 우리 이미 그 재헌헌법부터 이어와져 왔고 네. 얼마 전에 그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면 되면서 초선 초임 검사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상명하복이 이제 없다. 윗사람 이야기 듣지 마라. 쳐받아 올라라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검찰총장한테 내 말 왜 안 듣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보면 정말 저는 유능한 이 장관이라면 윤 총장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금실 그 장관이 송광수 총장 저녁에 술 같이 먹으면서 폭탄주 먹으면서 그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서 어깨동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초선들 앞에 가서 다 까발리고 저 총장 나쁜 사람이야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뭘 합니까? 뭐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관이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네. 정 안 되면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를 하세요. 저 사람하고 나 일 못하겠다. 나를 네. 자르시든지 저 사람을 자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저걸 계속 저렇게 공개적으로 총장을 비난하니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네. 임기는 보장되어 있는 게 총장이고 반면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예. 윤희영 센터장께서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여권에 칼을 들이댄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희망했던 어떤 검찰 개혁 등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제 여권 인사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검찰의 칼날의 잣대를 이제 들어서고 있다, 들이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여권에는 일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권 지지층들도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보수층들 또는 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총장이 상당히 이제 일을 잘한다. 왜냐하면 여권 권력에 대해서 칼을 내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과거 신년 초에 KBS 아마 뭐 조사 결과였을 텐데 국가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예. 봤는데 그중에 이제 검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보층 또는 여권 지지층에서는 불신하는 기관에 거의 꼴찌에 돼 있고 검찰이. 예, 검찰이. 예.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기관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사안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시각이 있어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제가 네. 봤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뭔가 좀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서 협의를 하면 좋은데 검찰총장도 사실 매 번마다 네.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트처럼 갈등이 고조되고 지지층들도 이제 그런 것을 볼썽사납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가 좀 더 한 발짝 물러서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1010님, 법무부는 검찰의 상부기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9976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점점 강하게 발언하고 있는데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조직 관리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 하나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쏘아 올린 차기 대권 논란, 백종원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처음에는 그냥 백종원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파장이 좀 계속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차기 대권 관련해서 인물론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쨌거나 손님을 끌어야 되잖아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손님도 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상품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직접 상품을 없더라도 네. 가한 정도 만들어서 시제품 정도 만들어서라도 뭐 일단 손님을 끌어 모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분양하우스 이런 거 같은 그렇죠. 거네요. 뭐 일단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지도 못하더라도 이런 거 만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취임 한 달인데 그런 어떤 논란들 또 하나는 이제 매기 효과겠죠. 왜냐하면 백종원 씨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을 일단 국민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골목식당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이거 방법을 노하우를 가르치거든요.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라 봅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렇죠. 바로 그것이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민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돈을 막 줘서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시면 잘 삽니다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매뉴얼을 설정하는 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대선 후보들 매일 뭐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국민 잘 살게 해줄 거냐. 그 경쟁부터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후보 되는 거다. 아마 그런 매기 효과가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원희룡 뭐 이런 분들 등등 해서 좀 바삐 움직이는 거 보면 뭐 그렇게만 좀 지켜보시죠. 이준석 선대표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권론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것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당 대표라고 한다면 당내 유력 이제 대중성 있는 인물들을 자원들을 모아서 경쟁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당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높이고 대중의 지지를 높이는 이런 흐름을 가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당내에 있는 당내 유력 주자들은 완전히 좀 무시를 하는 모양새이고 새로운 인물이 있다. 40대가 있다. 당내에는 유력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 행보를 계속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나한테 또는 다른 대권 주자들의 기회가 아예 없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백종원 씨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대권 꿈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견 이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 그동안 이제 대중성을 쌓아왔던 인물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 이 갈등이 충돌거림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위상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당내 유력한 주자들이 흔든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화시키고 경쟁하게 하는 해법도 함께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이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 백종원 씨는 어떤 심정일까요? 뭐 요즘 뭐 각 잡지에 백종원의 정치 대망론 뭐 이런 나오고 하는데 정치 대박론이요? 뭐 일단 이 자극적인 그 제목도 나오긴 하던데. 예. 그러니까 어쩌면 백종원 씨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떤 호감을 많이 가졌잖아요. 예. 또 본인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아.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인들이 정말 저는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장제원 의원은 우리가 뭐 임영웅도 나오고 뭐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조롱당하는 것도 관심입니다. 사실요. 이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 아니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무관심은 정말 독이라고 하던데 부고 말고는 어떤 기사라도 나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마치도록 하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